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이 인사말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시는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뭔가 개그맨도 만들기 어렵다는 유행어를 제가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아무튼 구독자 10만 명 이벤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댓글이 약 1,800개가 달렸어요. 근데 또 띄엄띄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부탁해서 프로그래밍 돌려가지고 댓글과 좋아요 수 다 정리하고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질문 내용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어제 하루를 꼬박 다 쓴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많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다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주식 개별 종목에 대한 질문이나 뭐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보다는 이번에는 그냥 저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 그런 거 겹치는 질문 나온 거 위주로 좀 Q&A 영상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당첨자 좋아요 많이 받은 10분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근데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가로 10분을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최대한 안 겹치는 질문 해주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했으니까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첨된 분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아이디와 함께 본인의 이메일 주소 남겨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20분 이메일 주소 다 취합이 되면 한 번에 발송할 예정이니까요. 최대한 빨리 확인하시고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Q&A 바쁘니까 빨리 출발해 볼게요. 제 인생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배치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전공이 뭔가요? 네, 저는 식품자원경제학과를 나왔어요. 이전에 농경제학과라고 불리던 학과인데요. 근데 식품자원경제학과로 하면 뭔가 정체가 뭔지 알 수가 없죠. 식품 영양도 아닌 것 같고 자원도 붙어있고 그냥 응용경제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산업이나 자원산업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 근데 졸업하면 경제학사 학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수 경제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냥 경제 전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유튜브 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나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거든요. 원래 직업이 뭔가요? 뭐 아나운서 경험이 있나요? 증권사 출신인가요?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증권사 PB 출신이고요. 아나운서 경력도 있기는 합니다. 졸업하고 25에 바로 증권사에 입사를 했어요. PB로 일했고요. 그때는 제가 경제 전공을 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금융권을 가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조금 답답하고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금융권 하면 떠오르는 게 은행이랑 증권사가 있잖아요. TMI이기는 한데 저희 아빠가 은행을 정년까지 다니셨거든요. 근데 다니면서 재미없어 하셨어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은행은 오지 마라, 은행은 오지 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금 재미를 쫓는 편이라 그러면 증권사 매일매일 다른 상황이 주어질 테니까 증권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다른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왜 내 주식만 해도 주식 사놓고서 아주 매일매일 호가창 시간대별로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주식인들의 일상이잖아요. 근데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야. 심지어 내가 사자고 해서 했는데 막 빠져. 계속 빠져. 막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빠지면 왜 빠지는지 빠지는 이유라도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기를 들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 입사하고 초반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2011년 입사인데 2011년에 입사하자마자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진짜 무섭게 지수면 뭐 종목도 주가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객들 와서 객장에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멱살도 잡고 막 이러니까 저한테는 주식이 그냥 되게 무서운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출근하기가 너무 무섭고 막 전날에 유럽 증시며 그 뉴욕 증시며 빠져있는 걸 보면 출근하기가 어느 정도로 싫었냐면 나 가다가 그냥 진짜 경미하게 교통사고 당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맹장이라도 갑자기 좀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무튼 저한테는 이 PB라는 직업이 너무 과도하게 죄책감에 매일 시달리게 만들었고 제 소신대로 해서
뭔가 우리 팀의 실적이 좀 안 좋다, 부진하다 이러면 막 그거를 감당할 자신도 없고 맨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성향에 따라 이걸 엄청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 성향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제가 결정적으로 퇴사를 마음먹게 된 계기는 선배들의 일상이 나의 일상과 매일 똑같은 걸 봤을 때, 아, 내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출근길이 너무 두렵고 와서 주식시장 보면서 하루 종일 3시 장마감 때까지 막 스트레스 받고 고객의 전화 막 이거 전화 올까 봐 엄청 막 두렵고 막 도망가고 싶고 실적 스트레스 엄청 받고 압박 엄청 받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친 거죠. 겁쟁이처럼. 아무튼 5년차 되던 때 29살에 이렇게 30을 맞을 수는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었던 다른 일이 뭐가 있을까를 떠올리니까 아나운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장래희망 적어내는 칸에 아나운서를 항상 꼭 적어냈었거든요. 어린이 눈에도 그게 좋아 보이고 멋져 보였나 봐요. 아무튼 또 매일 아침에 우리가 사내 증권방송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나운서를 내가 매주 마주하니까 뭔가 그거에 대한 미력?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그냥 사표를 내고요. 아나운서 아카데미 찾아가서 하고 싶다고 그냥 상담 받고 막 급한 마음에 29에 시작을 해야 되니까 2개 아카데미 막 동시에 등록해서 그냥 아낌없이 투자하고 교육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투입이 있어야 산출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운 좋게 금방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막 일 시작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한테 막 대사 한마디 있는 진짜 작은 뭐 리포터나 그냥 그런 일이라도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신나가지고. 이렇게 아나운서 경력을 막 쌓아가는 와중에 그래도 제가 증권사 출신이니까 경제 채널 아나운서를 하면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캐스터하고 바른경제TV라는 곳에 동시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여기서 또 사연이 하나 있는데 2017년에 저희 엄마가 엄청 아프셨어요. 갑자기. 진짜 멀쩡하게 즐겁게 지나다가 갑자기 암 진단을 한꺼번에 2개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우리 가족 모두가 진짜 너무 충격도 컸고 암흑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일을 어쨌든 하기는 계속 했어야 되니까 무슨 정신으로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때 그 기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잊고 싶어서 그런지. 그래서 아나운서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일이기는 했는데 잘 해내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아무튼 저한테는 그래도 엄마가 최우선이고 바로 옆에서 계속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일을 좀 거의 다 정리했고요. 바른경제TV가 그나마 제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고 편의를 봐주셔서 마지막 거처가 바른경제TV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제 이전 이런 직업이나 커리어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선 주식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인사이트가 뛰어나지도 않고요. 또 주식으로 엄청 큰 돈을 벌지도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증권사 그만두고는 주식이 쳐다보기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증권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야, 증권사 나온 애가 왜 저래? 왜 저것밖에 안 돼? 뭐 왜 저래? 뭐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이전 직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증권사 PB들까지 다 저 같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요. 진짜 능력 있는 동기나 선배님들 진짜 많거든요. 아무튼 제가 절대 이 분야의 뭐 고수나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여러분들이 막 이번에 주식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대답을 할 위치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파생되는 3번째 질문. 주식을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네, 저는 처음에 접한 건 대학교 수업 때 모의투자 때 접했고요. 근데 제대로 하게 된 건 증권사 입사하고 나서죠. 트레이닝 기간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때 능력 있는 선배님들, 유명한 선배님들한테 교육받고요.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실전에 투입 바로 된 거죠. 자, 다음 4번째 질문. 주식 공부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조금 출발선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증권사에 입사를 해서
어쨌든 실전에 투입된 이후에 제대로 더 공부를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 질문을 받고 2011년 입사했을 때 제 공부 노트를 오랜만에 열어봤어요.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 노트인데 뭐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직접 제가 주문을 내보면서 그리고 이제 관련 뉴스 읽으면서 잘 모르겠는 개념이나 용어들 나오면 이제 스스로 정립하고 뭐 이렇게 스크립 해놓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9시가 장시작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뭐 고객이 8시 몇 분에 전화해서 주문을 내달라고 한다. 지금 주문이 가능한가? 그러면 이제 주식 매매 시간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보고 그거 관련된 이제 개념이나 용어 정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문 낼 때도 뭐 시장가 있고 보통가 있고 그 밑에 뭐 찾아보니까 조건부 지정가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이게 다 뭔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그날의 이슈들도 제가 열심히 적어놨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2011년 11월 23일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그때 뭐 장시작하자마자 초가 대비 15% 상한가를 갔다. 신규 상장 종목의 특징에는 뭐가 있다. 경쟁률이 상장 초기 주가를 결정한다. 상장 후 대개 2, 3일 정도는 오름세를 보인 뒤 몇 달 하락해서 공모가 근처까지 떨어진다. 공모가나 그 이상 하락한 후 장기간 횡보를 보인다. 장기간 횡보 후에 재차 상승하거나 추가 하락을 한다. 그리고 뉴스에 이런 게 있었나봐요. 코스닥에서 공모가보다 높은 시초가를 형성한 신규 종목에 상장 첫날에 투자를 해서 진입했다가 기관의 순매도에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나봐요. 그거 적어놓고 다음날 시초가도 체크를 했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항상 장마감하고 뭐 하락했으면 왜 하락했는지 상승했으면 왜 상승을 했는지 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하기에는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나와 있는 뉴스나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거 뉴스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어쨌든 그날 증시가 뭐 떨어지건 오르건 지수가 떨어지건 오르건 항상 오르는 종목은 있고 또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특징주라고 검색을 해서 특징주 쭉 정리를 또 해놨고요. 매매 관련해서는 틈틈이 계속 모르는 게 나오면 이렇게 호가창의 뭐 의미 이런 것도 뭐 해서 제가 스크립 해놓고 정리해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선 큰 틀에서 시장 상황, 시장 시황, 마감 시황을 매일매일 정리를 좀 하고요. 그래서 왜 시장이 빠지나, 왜 오르나,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 좀 그냥 남들의 시선이나 의견을 빌려서 우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르는 날이든 빠지는 날이든 제가 특징주는 항상 있다고 했으니까요. 특징주 항상 매일매일 정리를 했고요. 이걸 보면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주목하는 산업 분야가 뭔지 그리고 이런 종목이나 이런 섹터는 이런 이슈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는구나. 반대로 이런 거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경제 흐름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까 보셨던 그런 궁금증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제가 매매해 보면서 고객 자산이든 내 자산이든 매매해 보면서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이제 찾아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 같은 거는 제가 막 한옥석의 볼린저 밴드 뭐를 이기는 차트 기술 막 이런 책 진짜 많이 사다가 읽었는데 그걸 보면은 차트의 신이 될 줄 알고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선배들한테 실용적인 거 차트 보는 실용적인 방법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절대 전문가도 아니고 고수도 아닙니다. 자,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5번째. 주식 초보들, 완전 주린이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이 있나? 사실 저는 진짜 감사하게 증권회사에는 그 유명한 주식 투자 고전 도서들은 많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진짜 널린 거죠. 대표적으로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워런 버핏이 출시한 여러 가지 책들, 이런 거. 책들 진짜 너무 좋아요. 주식에 임하기 전에, 그리고 주식에 임하고 난 뒤에도 마인드 세팅하기 너무 좋은 책들이고, 어떻게 종목을 바라보고 선정을 해야 되는지, 주식의 본질이 뭔지, 정말 참된 주식 투자란 뭔지,
뭐 이런 것들 정립하기에 너무 좋은데요. 사실 완전 진짜 초보 주름이 분들은 당장의 주문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뭐 종목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보는지, MTS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충이라도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더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실전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은, 자,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만 보시면 우선 주식하면서 챙겨야 될 필수적인 개념들은 다 정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좋은 종목을 선정하고 이런 거는 조금 또 다른 문제고요. 제가 그리고 주린이 탈출기라는 콘텐츠를 만들 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이라면 한번 쫙 읽어보시면 기본 개념, 주요한 용어, 중요한 용어, 그리고 차트 완전 기본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쫙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6번째 질문. 이것도 이전 직업과 관련해서 파생되는 질문인데요. 발성이나 발음 연습을 따로 하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자, 우선 이 질문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나운서를 좀 미련 없이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엄마 때문에 충격을 받고 막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좋아하던 남자한테 차이기까지 하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나와. 근데 저는 아나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지만 나는 일적으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척을 해야 되니까 엄청 어딘가에 나도 모르게 다른 근육에 막 힘을 엄청 주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예 첫 음을 못 내뱉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해야 되면 아니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연축성 발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됐고, 약물 치료로는 이미 뭐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으니 뭐 수술을 하자고 하시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진짜 소리를 제대로 언제 낼 수 있을지 그걸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수술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저는 영상 촬영을 할 때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게 조금 힘들다고 느낄 때가 꽤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 소리를 듣는 분도 당연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듣기 편하다고 너무 목소리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 입장에선 진짜 위안이 되고요. 너무 가슴을 쓸어내리게 돼요. 그래서 우선 저는 촬영을 위해서 따로 발성이나 호흡 연습을 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우선 아나운서 일을 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연축성 발성 장애지만 그래도 호흡이나 이런 발성을 써서 소리를 제대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 질병은 아무래도 몸에 힘 다 빼고 소리도 안 내고 목을 쉬는 게 가장 좋아서 저는 영상 촬영 외에는 소리를 잘 안 내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자,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어요. 제가 바른경제TV라는 회사가 마지막 거처라고 했잖아요. 그 회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거든요. 저 때만 해도 아나운서들이 직접 콘텐츠 다 기획하고 내용도 구성하고 첨부할 자료들도 직접 찾고 대본도 짜고 촬영도 하고 거의 유튜버처럼 일을 했었어요. 물론 편집은 전문가분이 훌륭하게 해주셨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거의 이런 주식 관련 유튜브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 유튜버,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어렵게 느끼는 그 장벽이 낮았어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 소속돼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약되는 부분이 엄청 많잖아요.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와의 소통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해보면 조금 재밌을 것 같은데 싶었던 것들을 그냥 내 채널 만들어서 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에 바로 옮겼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엄마가 편찮으셨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옆에서 제가 직접 케어하고 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을 때라서
집에서 뭐 일을 하면서 엄마도 케어할 수 있다? 그러면 유튜버보다 좋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8번째 질문. 채널명이 주식 애소리인 이유는 제 본명이 한애소리예요. 제가 한글날에 태어나서 한글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애솔, 작은 소나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주식 애소리의 의미는 뭐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소리를 담는다,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담는다, 이런 의미에서 지어봤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주신 덕분에 활용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9번째 질문 이어지는 건데, 애솔이라는 이름에 만족하는지, 에피소드는 없는지. 네, 우선 이름은 너무 만족해요. 제가 예솔, 뭐 예슬, 이솔, 이슬 이런 이름들은 진짜 많았는데 살면서 애솔이라는 이름이 겹치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영어 애솔, 영어 그 똥구멍이라는 단어의 발음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학창시절 별명이 한 똥꼬였고요. 뭔가 My name is 애솔 하면 다들 하거나 웃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에피소드는 간단히 그런 게 있었고, 다음 질문. 주식 중에서도 공모주 콘텐츠를 주로 다루게 된 계기는, 제 첫 영상이, 처음으로 업로드한 영상이 공모주 청약 A2Z였어요. 그때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으로 제가 재미를 꽤 봤는데 주변 친구들 중에는 공모주 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그 뒤에는 공모주 투자를 막 본격적으로 주력으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다시 주식에 대한 감을 좀 찾아보고자 해서 제 매매일지 공유하고, 뭐 시장 이슈들 다루고, 주린이를 위한 주린이 탈출기, 이런 교육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나가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2020년만 해도 이제 코로나 터지고 그 이후에 막 급속도로 시장 회복하던 시기, 개별 종목들 수익이 엄청 났던 시기, 진짜 주식 뭐 사기만 하면 오르던 그런 시기라서 저도 단타 공부할 겸, 뭐 주식 매매 스킬 익힐 겸 그렇게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2021년이 되면서 시장도 조금 부진해지고, 반면에 공모주는 엄청 열풍이 불고 인기가 좋았고 성적도 좋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공모주 위주로만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 위주의 콘텐츠를 당연히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네.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SK바이오사이언스, SKIET까지 쭉 거쳐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네요. 네. 어쨌든 공모주가 확률상 손해볼 확률이 개별 종목보다는 훨씬 낮은데 또 굉장히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이 엄청 높잖아요. 물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 투자해서 손해보고 그런 것보다 결과적으로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매력을 크게 느껴서 공모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균등 배정 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도 조금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 같이 돈 좀 벌어보자는 의미에서 공모주로 조금 포커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저의 첫 공모주가 SK바이오팜은 아니에요. 제가 증권사를 다닐 때 2014년에 삼성 SDS가 상장을 했거든요. 이때 막 회사에서도 고객들한테 엄청 부추겨서 청약에 참여하라고 막 하고 이러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돈은 얼마 없지만 그때만 해도 균등제도가 없었으니까 돈 넣고 돈 먹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얼마 없지만 참여를 해봤었고, 이때 제가 막 부추겨서 참여했던 고객들이 너무 고맙다고 막 소고기 사주시고 와인 사주시고 막 좋은 레스토랑 데려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다음, 영상 준비는 다 혼자 하는지, 자료 수집이나 편집하는 인력이 따로 있는지, 이 질문도 엄청 많이들 해주셨는데 저는 다 혼자 합니다. 자료 찾고 내용 구성하고 PPT 만들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썸네일까지.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저는 PPT 만드는 걸 원래 좋아했어요. 대학교 발표 때도 그렇고 증권사 다닐 때 임원진 분들 PT 자료도 제가 만들었던 것 같고요.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림 그리거나 뭐 디자인하거나 색감을 다루는 모든 일들을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썸네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저한테는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걸 다 내 손으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니
그게 유튜버의 또 다른 매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편집할 때 어떤 툴을 이용하냐고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PPT 만들고요. 저거 이미지로 저장해서 바른 다음에 블로라는 앱을 활용합니다. 사실 편집에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PPT 작성 노하우를 물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우선 색조합을 조금 세련되게 잘 해야 한다. 근데 색조합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색조합이라고 검색을 하면 예쁜 색조합들이 엄청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거 참고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씨 많이 쓰지 않기, 기본적으로. 핵심만 잘 요약해서 한 줄로 정리하기, 그리고 키포인트에만 다른 색깔 주기. 표는 무조건 가독성 있게. 내가 보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기. 내가 만든 표 다시 한번 보기.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영상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제가 공모주 관련해서 올리는 영상 카테고리가 기업 분석, 수요 예측, 청약 1일차 데이터, 그리고 상장일 체크포인트 이 정도가 있잖아요. 수요 예측은 준비해서 업로드하기까지 뭐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상장일 체크포인트는 뭐 3-4시간? 이것도 2-3시간? 3-4시간. 그리고 당연히 제가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시간을 쏟는 컨텐츠는 기업 분석 영상인데요. 이거는 사실 막 이틀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기업 분석 영상 만드는 중간에 다른 청약 일정 있으면 관련된 경쟁률도 챙겨야 되고 그 틈에 또 수요 예측 결과 나오는 종목 있으면 그것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일정들이 늘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자료 어디서 찾냐? 이것도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가장 기본은 당연히 투자 설명서를 토대로 하고요. 투자 설명서의 사업 내용 부분 그리고 인수인의 의견 부분을 무조건 꼼꼼히 조금 읽습니다. 그리고 투자 위험 요소 꼭 체크하시고요. 위험 요소 중에서는 회사 위험 부분을 좀 자세히 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회사 IR 자료, IR고라는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고요. 요즘은 그리고 기업 설명의 영상이 유튜브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영상 밑에 IR 자료가 첨부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IR 자료 열고 그 기업 설명의 영상, 대표님이 하시는 영상 뭐 같이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FN 가이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돈을 내야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증권사 때 쓰던 아이디가 있어서 이거 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접속을 해서 아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포트가 확인이 가능해요. 증권사들이 이렇게 낸 리포트, 발간한 리포트들. 근데 기업 설명회에서 듣는 설명이나 FN 가이드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 무한, 완전 긍정적인 얘기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투자 설명서를 토대로, 그걸 뼈대로 해서 약간 삐딱한 시선을 장착하고 읽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네. 과연? 이라는 물음표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 회사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내용 부분 읽다 보면 궁금증 당연히 생기잖아요. 내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식각 공정이 뭔지, 뭐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투자 설명서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 뭐 너무 널려있죠. 검색 사이트들이. 검색해서 이해될 때까지 찾아봅니다. 뉴스 기사도 당연히 읽어보고요. 그래서 좀 제 기업 분석 영상이 장황하거나 길어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해볼게요. 다음, 작년 공모주 수익률은, 그리고 수익금은, 비례 시드 자금은 뭐 얼마로 투자를 하는지, 이거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 죄송하지만 우선 시드는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공개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작년에 총 수익금을 계산해 보니까 저는 약 700만 원 벌었더라고요. 공모주로만.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평균 수익률, 매도한 수익률 계산해 봤는데 리츠랑 스펙 다 포함했습니다. 94% 정도예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모주 최고 수익률은, 최고 수익금은, 그리고 최악의 손실을 냈던 공모주는, 여기서 최고 수익률은 저는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였어요. 382%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냥 일반 종목들 중에서는 맥스트 338%.
근데 최고 수익금은 이번에 LG 엔솔입니다. 276만원 정도? 그리고 최악의 손실은 저는 다행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공모주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직까지 손실을 본 공모주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주 할 때 나만의 기준과 잣대는 이게 종합적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높은 종목과 유통 시총이 낮을 것.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공모가 선정을 너무 터무니없이 욕심부려서 했다. 이러면 기업이 괘씸해서 좀 패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 공모주 말고 다른 주식에도 투자를 하는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제가 공모주 투자에 쏟는 시간이 가장 많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비중도 공모주가 가장 높습니다. 즉 현금 비중이 거의 다라는 뜻이에요. 보유 중인 종목들은 물려서 정리 못한 게 대부분이고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삼성 SDS, SK케미칼, 메가이 CS, 에이스테크 엄청 많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손절할 계획은 다 없고요. 그냥 자산의 15%가 됩니다. 일반 주식의 비중이. 그리고 10% 정도는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서울 외지역에 갭 투자했어요.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으로 토스 파킹통장, OK저축은행 파킹통장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이 일부 있고 그리고 중국 펀드가 있네요. 이 중국 펀드는 제가 2014년에 매수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30% 막 40% 이래요. 두 개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시간이 조금 되면 미국 주식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고 투자 비중을 일부 늘려볼 계획입니다. ETF든 개별 종목이든. 네. 그리고 관련해서 또 공모주 청약 말고 다른 주식 콘텐츠를 업로드할 계획이 없는지도 물어봐 주셨는데 우선 지금은요 진짜 제가 이 공모주 일정에 따라 종목들 공부하고 분석하고 수요일치 결과 나오면 자료 만들고 청약 마감 현황 2일차 시간대별 경쟁률 체크하는데 몸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좀 벅차요. 여기에 일정이 좀 겹쳐있기라도 하면 진짜 그래서 당분간은 계획이 없고요. 특히 개별 종목에 대해 다룰 계획은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조금 해보다 보니까 제가 증권사 다닐 때와 동일한 강도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괜히 얘기한 종목이 부진하면 하루 종일 막 신경 쓰이고 마음 쓰이고 그래서 공모주는 반면에 조금 어느 정도 확률상으로 판단이 좀 가능한 부분도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비교적 덜 하거든요. 네. 손실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 제가 이 채널을 오래 꾸려가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영상은 앞으로도 잘 안 다룰 것 같고요. 그래도 증시 전반적인 이슈나 주린이 탈출기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미국 주식을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 같이 공부해 나가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투자 철학을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증권사 출신이기는 한데 주식을 엄청 잘하거나 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증권사 출신이라는 것도 여전히 좀 숨기고 싶네요. 아무튼 철학이랄 것 같지는 없고 첫째, 내가 이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를 내 스스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 산다. 그리고 쉽게 손절할 종목이라면 아예 사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 나는 절대 최고의 매도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한다. 세 번째, 증권사들이 다 막 코스피 지수 막 더 오른다 외칠 때는 매도를 시작한다. 반면에 증권사가 위험하다, 더 떨어진다. 이럴 때 분할 매수나 아니면 물려있는 종목에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본다. 그리고 네 번째, 실적과 상관없이 어떤 테마에 엮여서 오르는 종목은 절대 사지 말자.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주 같은 것들. 이 정도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주가가 너무 빠질 때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은 근데 제가 주식 경력이 막 엄청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쭉 지나고 보니까 많이 빠질 때는 늘 기회였어요. 악재는 소화되고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분명히 찾아오니까. 그래도 겁이 난다면요. 그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월봉으로 해서 차트 열어놓고 보고 있으면 어쨌든 봤을 때 우상향인 게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고요. 내가 완전히 막 사양산업에 속하는 이상한 종목을 산 게 아니라면 그냥 이거는 진짜 지금이 기회다라고
주문을 거는 것 같아요. 이거 심리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때 되면. 아무튼 뭐 그렇게 하거나 그냥 계속 안 좋은 전망이 나올 때는 잠깐 MTS를 멀리 합니다. 다른 일에 더 집중을 하죠. 정신승리죠. 정신승리. 없다고 치자. 근데 어차피 오를 거다 라고 하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손절을 잘 안 하거든요. 아무튼 주식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뭘 했다고? 이제 유튜브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유튜브 하면서 하기 정말 잘했다 혹은 보람됐던 순간은 작년에 같이 기부했던 거, 이거 절대 잊지 못할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막 연예인들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막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 약간 뭔가 낯뜨겁고 제가 막 창피하고 조금 웃긴 단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불특정 다수, 진짜 얼굴도 잘 모르는 분들의 뜻을 모을 수 있다는 거. 뜻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아무튼 그렇게 뭉쳐진 힘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의미가 남다르게 막 다가왔어요.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볼 수 있는 감정은 아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저한테 너무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저 또한 계속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이제는 10만 명이 넘는 또 식구들이 모였으니까 금액적으로든 뭐 마음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어쨌든 어딘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훨씬 커졌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나부터 더 좋은 사람 돼야겠다. 이런 생각 요즘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도에도 기부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악플에 대한 대처법. 악플이요. 그냥 맥락 없는 악플은 저한테 별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단순한 게 악플이 지금까지 뭐가 있었나를 떠올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상한 악플이 달리면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저 대신 막 싸워주세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냥 재밌기도 하고 막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고 내 편이 이렇게 많다 이런 생각에 악플로 오히려 힘을 얻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악플이라기보다는 제 분석 내용에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제 실수로 인해서 뭔가 손해를 보셨거나 이런 부분에 불만을 조금 매너 없게 표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댓글을 볼 때 타격이 가장 크고 조금 속상하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이럴 때는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좀 오래 가더라고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빨리 인정하고, 실수 인정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꼼꼼하게. 그냥 열심히 더 꼼꼼히. 근데 혹시 맥락 없는 악플에도 그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이런 분들은 정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고 계시길래 여기서 이러실까 하고 나도 속으로 막 욕해요. 뭐 이래길래 그러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의미 갖지 마세요. 그분들 아마 악플 쓰고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찍는 게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계속 했는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일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변명보다는 해야 할 이유를 찾아라. 그래야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그냥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제 영상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하기 싫다, 힘들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그 감정에 더 막 그냥 빠지게 되거든요.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그냥 조금 쉬고 싶은 날, 힘든 날에도 움직여서 우선 컴퓨터 앞에 앉아요.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막상 시작하면 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런 과정을 제가 계속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남았잖아요. 구독자 10만 명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미루다 보면 그 미루는 시간만큼 스트레스만 더 쌓이거든요. 그냥 움직여서 시작하세요.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쉽게 일이 풀릴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도 해답을 점점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 아무튼
다음, 조직 생활에 비해서 유튜버 생활은 어떤가? 시간적인 면에서는 조직 생활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늦잠을 좀 잘 수는 있지만. 그런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정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우선 일에 대한 생각은 있고, 뭐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인데, 물론 이것도 회사 바이 회사기는 하겠지만, 근데 유튜버는 정확한 퇴근이 없어요. 그냥 할 일이 계속 있으면 밤 늦게까지 혹은 자정 넘어서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주말이 따로 없습니다. 주말까지 업무가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 피로하다, 쉬고 싶다 느껴질 때가 많기는 해요. 근데 정신적인 면에서는 성취감이 매우 큽니다. 유튜브는 온전히 내 일이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정보 만들어서 직접 만든 정보를 여러분들과 다 함께 나누고, 또 나를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과 이렇게 기억할 만한, 기억에 남길 만한 이벤트도 같이 만들고, 또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바로바로 온다는 것도, 그것도 성취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는 게 그게 또 되게 행운이에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직장 다닐 땐 전 더더욱 그랬거든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운이 엄청 좋은 유튜버라서 수익 신청? 그것도 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기는 했고요. 지금은 그래도 수입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조직 생활할 때보다는 훨씬 여유롭습니다. 네. 채널의 최종 목표. 저 뭐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나마 해 나가면서 중간에 생긴 목표가 구독자 10만 명? 근데 10만 명을 통해서 또 뭘 이루고자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 공간에서 정보 나누고 뭐 같이 돈 벌고 그러면 되는 거죠. 채널을 키워서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간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뭐 책을 낸다든지 뭐 이루고 싶은 마음이 딱히 없어요. 제가 원래 욕심이 조금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냥 제가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 이 기쁨과 고마움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식 애솔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네. 그리고 아예 다른 채널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근데 다른 채널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머리를 좀 덜 쓰는 그런 가벼운 콘텐츠 하고 싶어요. 우선 제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이 하나 있기는 하거든요. 종이접기 채널. 이렇게 주식이건 뭐건 스트레스가 매일 쌓이는 일상의 작은 힐링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다루고 싶고요. 저는 목소리에 그렇게 자신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듣기 편하다고 좋다고 해주시니까 그냥 하루의 일상을 같이 정리하는 DJ 같은 그런 방송이나 책 읽어주는 방송, 수면 위한 ASMR 이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구독자 애칭을 만들 생각은 있는지, 제가 구독자 애칭 있어요. 굉장히 일찌감치 만든 채널입니다. 그때 구독자 애칭 이벤트 통해서 당첨된 분한테 직접 담근 김치 보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현진님 잘 지내시나요? 아무튼 제 채널 구독자 애칭은 애봉입니다. 애소리와 함께 장대 양봉?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무튼 애봉봉 제가 이렇게 부르기도 너무 좋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채택을 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구독자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애봉봉 하면서 잘 부르고 그랬는데 이후에 갑자기 구독자가 확 늘어났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애봉봉 하면 아마 부담스러워서 도망가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쟤 뭐야 하실 것 같아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진짜 그냥 가볍고 개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답변해 볼게요. 먼저 제 MBTI는 ISFP-T, 호기심 많은 예술가, 유재석 씨랑 미주 씨랑 같은 MBTI예요. ISFP의 특징은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대부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는 결혼했는지 남친은 있는지, 나이는 비밀로 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80년대 생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결혼은
사실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가 아니었어요. 안 해도 상관없다. 근데 요즘 진짜 뒤늦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냥 친구처럼 같이 서로 이렇게 웃고 얘기 들어주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조금 이런 생각이 늦게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친도 없습니다. 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까 더더욱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아예 기회가 없어. 시간적인 여유도 진짜 없고요. 그리고 ISFP가 연애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나? 네. 근데 이것도 진짜 저는 너무 격하게 공감합니다. 제가 연애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도 잘 놓치고. 이상형은 제가 키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조금 큰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키 크고 뼈대가 좀 예쁘고 이런 사람. 외적으로는. 그리고 남자답게 생기되 이렇게 진하지 않은 사람? 막 쌍꺼풀 막 진하고 막 장민호 씨 같은 그런 스타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전형적으로 남자들이 잘생겼다고 하는 스타일. 그리고 성격은 말 예쁘게 하고 다정한 사람. 네, 다정한 사람 좋아합니다. 상남자 스타일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피부관리 비결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피부가 별로예요. 이거는 다 그 스노우 앱과 이 엄청난 조명의 힘입니다. 그냥 잡티가 좀 없는 편이라서 피부가 깨끗해 보일 뿐인데 그 건성이라 만지면 엄청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피부 관리할 때 그냥 물을 엄청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과일 많이 먹고, 그리고 요즘 일주일에 2번씩은 필링 젤 이용해서 각질 제거해주고요. 스킨은 프로폴리스 성분이 담긴 제품인데 코스알엑스 제품 쓰고요. 그리고 앰플은 꼭 바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차앤박 제품 써요. 그리고 수분크림은 좋은 거 있으면 좀 추천해주세요. 제가 막 바꿔가면서 여러 개를 써보는데 극건성이라 뭐 속 피부부터 좀 건성이라 그런지 발라도 건조하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모가 LED 마스크랑 갈바닉을 선물을 해주셔서 그거 집에서 홈케어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관리를 해야 되는 나이예요. 그리고 뭐 이거 헤어 하는 거나 화장법이나 이런 거를 브이로그로 찍어줄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아마 제가 그런 거 하면 댓글로 욕 엄청 할걸요. 뭔 관종이냐 뭐 어쩌냐 주식 채널에서 이런 거 왜 하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채널을 좀 가벼운 채널을 만들게 된다면 거기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는 음악 듣고 따라 부르는 거 진짜 엄청 좋아해요. 잘 부르는 건 아니고. 아무튼 너무 열받을 때는 막 차분한 노래나 좀 명상음악 이런 거 틀어놓고 복식 호흡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쌓일 때는. 그리고 당연히 친구 만나서 만난 거 먹고 막 수다 떨고 이러면서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ISFP들은요 친구를 만나고 오면 기를 다 뺏겨요. 근데 그래도 만나서 같이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즐겁고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도 막 스트레스가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 붙는다. 그러면 자요. 엄청 자요. 그냥 계속 잡니다.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편이고요. 다음 취미는 원래는 취미가 조금 다양했는데 요즘은 즐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넷플릭스 보거나 뭐 봤던 드라마 또 보거나 영화 못 봤던 거 보거나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 듣고 이런 거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원래는 그림 그리거나 퍼즐 맞추거나 이런 걸 진짜 좋아해서 집에 1000피스짜리 퍼즐 맞춰서 액자에 넣어놓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엄마가 진짜 제발 이제는 그만하라고 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맛집 3군데 추천해달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제가 3군데 추천할게요. 진대강, 차돌 삼합이라고 해서 차돌, 관자, 그리고 김치 이렇게 3개 조합해서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맛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면 요리를 워낙에 좋아해서요. 파스타 이런 거 좋아하시면 볼피노라는 식당 좋아하고요. 그리고 형네 식당 부대찌개는 제가 워낙 여러 번 자주 얘기했지만 그 이상의 부대찌개집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형네 식당.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게 작년 마지막 날에 몇 시간 안 남기고 이성환 님이 남겨주신 댓글, 이게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인스타에도 따로 업로드 했었거든요. 올 한 해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주식 애소리를 구독한 거고 가장 아쉬운 일이 좀 더 빨리 구독하지 못한 일이래요.
아니 사실 1년 동안 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제 채널이 떠올랐다는 그게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한 댓글 너무 많아요. 하나씩 다 언급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고요. 또 기억에 남는 게 가족 간의 대화가 정말 없었는데 제 채널을 가족들이 다 같이 보면서 공모주에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어쨌든 상장일이라든지 청약일이라든지 이렇게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졌다. 화목한 뭔가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런 댓글 그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선한 영향력 미친 것 같죠? 그리고 치킨 브랜드 뭐 좋아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치킨을 안 좋아해요. 피자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치킨을 시켜 먹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시켜 먹는다면 BHC, 마초킹 순살로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제가 사실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근데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 사랑의 불시착, 슬기로운 깜빵생활 엄청 좋아해요. 굉장히 여러 번 봅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노래, 요즘 자주 듣는 건 최근에 제가 그해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를 엄청 감정선 막 따라가면서 몰입해가면서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해 우리는 OST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OST는 사랑의 불식착 OST도 좋아하고요. 슬기로운 깜빵생활 OST도 좋아하고 그 송혜교 씨랑 송중기 나온 드라마 뭐지? 그 OST도 좋아하고요. 나의 아저씨 OST도 좋아하고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그 드라마 OST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공유하자면 유튜브에서 제가 자주 듣는 그 노래 채널 중에 마인드 피아노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OST들을 피아노 반주로 그렇게 몇 시간 연속해서 들을 수 있게끔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 저는 그걸 즐겨 듣습니다. 일할 때는 가사 있는 거 들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들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닮은 꼴 연예인 인정하십니까? 이 질문은 아마 제 인스타를 보고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영상에 댓글로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부교환 닮았다.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우선 남자를 닮았다는 게 웃긴데 근데 제가 봐도 뭔가 닮은 포인트가 있는 거죠. 뭔가 얼굴에 긴 거? 약간 눈두덩이 있는 거? 뭐 눈동자가 닮았나? 어쨌든 그 닮은 포인트가 있어. 뭔가 닮았어.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또 다른 닮은 꼴 생각나는 거 있으면 찾아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살면서 슬럼프가 오면은 극복하는 방법.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나의 약간 기본적인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요즘에는 꼭 어딜 가지 않더라도 뭐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 온라인 클래스들도 많으니까 뭔가 내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어서 힘들고 또 일이 너무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럴 때 슬럼프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취미생활로 작은 성취감을 계속 느끼게 되면 그리고 새롭게 재미를 붙이게 되면 나의 그런 기본 감정 상태,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 세팅이 되면 당연히 일회에서 성과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에 또 스트레스가 쌓여도 해소할 뭔가 해소처를 만들어 놓는 그런 느낌이니까 꼭 취미생활 시작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먹인지 찍먹인지 저는 찍먹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리 노하우를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 저는 계획표를 좀 늘 작성하는 편이에요. 제 인스타 보는 분들은 아실 텐데 1월달 계획표고 어쨌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달력에 적어 놓고요. 그리고 다시 하루하루 완전 시간대별로 쪼개서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예를 들어 뭐 8시에 기상을 해서 9시에 아침을 먹고 10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12시까지 한 다음에 나는 뭐 12시부터 1시까지는 쉬겠다. 쉬고 점심을 먹겠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까지 아예 계획을 세워놔요. 근데 중요한 건 계획을 세울 때 못 세울 정도로 타이트하게 의미 없어요. 진짜 내가 실현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대별로 계획을 세우고요. 이렇게 그냥 계획을 조금
꼼꼼히 세우는 게 제 시간 관리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시간 경쟁률 라이브 진행할 계획이 없는지 이거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 그 아이언님하고 공모주리니 님이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걸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경쟁률 데이터를 받아와서 뭐 크롤링이라고 하나? 뭐지? 아무튼 그 프로그래밍을 할 능력이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약간 후발주자로 막 따라하는 것 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추천할 유튜브 채널, 이것도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 그냥 저는 주식을 관련해서 많이 보진 않아요. 근데 공모주 쪽에서는 우선 아이언님을 지금 따라갈 사람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공모주를 하지만 아무튼, 그리고 달란트 투자라는 채널 자주 봅니다. 그리고 3프로TV, 그리고 주식 말고는 위라클과 삐로빼로, 이거 두 개 채널을 보는데 응원하는 마음에서 보기도 하고 제가 각성하고자 보는 것도 있고. 네. 아, 이거 재밌는 건데 요즘에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이거 해주신 분이 있어요. 100만 유튜버 되기 대 지금 가진 주식 수익이 200% 수익 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보유한 주식이 별로 없어요. 총 자산의 한 15%밖에 비중이 안 되기 때문에 200% 수익이 나도 뭐 먹고 사는데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100만 유튜버 되는 게 훨씬 낫겠죠. 100만 유튜버가 되면 나에게 어떤 기회,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질지 정말 무궁무진해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100만 명을 달성했을 때는 이벤트를 뭘 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선 막 지르고 볼게요. 구독자들하고 만남의 자리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코로나19도 종식되고 없겠죠.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채널, 이 주식애소리라는 채널을 브랜드화 시켜서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뭐 선물도 주고 뭐 그런 자리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2022년 뭐 해야 되는 IPO, 주요 IPO가 있는지 뭐 그런 거 여쭤보셨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주요 기업 및 예상 시총, 그리고 상장 일정이 정리된 표고요. 카카오 엔터하고 모빌리티가 좀 보류한 상태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 언제 예심을 청구했고 뭐 그런 거 확인을 하시려면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라는 홈페이지에서 IPO 현황에서 예비 심사 기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매력적인지는 저도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Q&A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저도 제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친 겁쟁이였는데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또 소통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고 있다는 게 참 재밌네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여러분들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20대, 30대이신 분들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막 낙담하고 실패하고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서 막 조바심 나고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냥 그 순간순간들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뭐 저처럼 뭐 하나는 그래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 큰 용기와 힘이 돼줄 것 같습니다. 저는 ISFP라서 엄청 계획적이거나 계획이 구체적이거나 철저하거나 막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막 그 목표를 위해서 뭐를 하겠다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요. 근데 우선 지금 저한테 주어진 일이 이 주식애소리라는 채널을 가꾸는 것이니까, 꾸려나가는 거니까 당분간은 계속 집중할 예정이고요. 공모주가 있는 한 계속 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공모주가 있는 한 계속 할 겁니다. 뭐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 한이요. 네. 저는 어찌된 게 Q&A 영상도 너무 이거 지나치게 길어진 것 같네. 네. 얼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궁금해 주시고 질문 남겨주시고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댓글 찾아서 제가 대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네, 어쨌든 저는 이 감사한 마음 항상 안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애솔이 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